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10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피디님 달타령 떠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새해 첫 청국장이네요. 와우. 1월 1일 그것도 딱 신년. 참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목표 새해 복 뭐 많이 있나요? 받으세요. 다들? 청국장에서 안 잘리는 게 목표입니다. 피디님께 잘 보여야겠네요. 진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 권 PD님.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앉아 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혜인 씨라고 부를래요. 정혜인 닮았으니까. 그 때문에 엄청 욕 먹고 있습니다. 왜 반응은 좋던데요? 댓글 많던데요. 진짜 닮았다고 동의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뭐 진중권보단 낫죠. 뭐 저 진중권이 닮았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예. 네, 뭐 좋습니다. 아무튼 새해에도 알찬 소식들로 네. 찾아뵙도록 하고 네. 다들 새해 복 또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댓글 뭐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우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새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 거 뺏겼어요. 저 그거 읽으려고 네. 했는데. 아하. 아, 그래요? 구독자 늘리려고. 또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었죠. 예. 제가 모니터링을 매주 하는데 네. 또 크리스마스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3,000분이 봤나요? 그래서 처음이었죠, 그렇게 많이. 진짜 많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인사라도 짧게 드려야겠다. 싶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물 들어오는 타이밍을 알았구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너 젓는 게 또 현명한 거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구독자도 많이 늘었던데요. 레벨업 지금 채널. 이제 5,000명 거의 다 돼가죠. 네. 최근에 기부 소식도 있던데. 네. 아니 제가 그 개인 유튜브 채널에 네. 그 11개월 만에 네. 첫 영상을 올리고 11개월 만에 11만 원의 그 첫 수익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야. 이게 첫 수익인 만큼 뭔가 좀 작은 돈일 수는 있겠지만 좀 어디 좀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노무현 시민센터에 기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 노무현 시민센터는 그래도 뭔가 좀 풍족한 곳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신데 근데 제가 노무현 지금 청년 리더십 학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듣는 수강생이 전부 다 이 장학금으로 또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수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네. 또 시민센터에 작지만 좀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선배네요. 네, 마음은 고마운데 그 시민센터는 시민센터 건립하는 데 쓰는 거라서.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그걸 몰랐네요. 왜냐면 그 재단에 기부하면 죄송할 일은 아니고. 네, 다 그쪽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예. 혹시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 수 그렇구나. 네네. 아무튼 그 중요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럼요. 네. 아무튼 새해에도 많이 기부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댓글 제가 읽을까요? 예. 저는 그 진보 유튜버 귀한 줄 알자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3프로TV를 주변에 추천해주세요. 완전 대박입니다. 3프로가 나라를 살렸네요. 가슴을 뛰게 하는 후보가 누군지 가슴을 치게 하는 후보가 누군지 명확해집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실제로 3프로가 좀 대박이 난 것 같더라고요. 구독자 더 올랐던데요. 가뜩이나 많은데.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 또 그 순서 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로 합류하겠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는 2개 읽을게요. 찰리 한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석유를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들지만 플라스틱을 녹이면 석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플라스틱을 녹이면 석유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해를 돕고자 표현을 그렇게 좀 했었고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 다시 그 기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따뜻한 이야기라는 분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환경 관련 일에 종사 중이라 첫 주제 생각 많아지네요. 지난주에 이제 플라스틱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이름만 그럴 듯한 기술 만능주의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라고 함께 좀 동의하고자 소개하고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원정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한번 3프로처럼 두 분 자리 만들어 봐요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영광이고요. 이 자리에 그 두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덩치를 많이 키워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국힘 캠프와 이재명 캠프의 그 각자 후보들을 여기에 좀 모시면 어떨까 하는 포부를. 제 의견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각자 부르던 뭐
뭐 같이 있던. 네. 좋습니다. 뭐 MC를 시키세요 그러면. 아니면 약간 다른 계획으로 사퇴한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노재승 뭐 이런 사람들만. 감당이 안 됩니다. 야, 그거는 유씨 감당되세요. 그런 기회가 없잖아. 아니 근데 뭐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싶긴 한데 저도 뭐 워낙 대화가 안 된 사람 같아서. 근데 왜냐면 후보자랑 대화하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들이랑이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계속 이렇게 급이 낮은 사람들이 쳐줘야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황희도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급이 낮은 사람.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건 좀 다른 거라서. 네. 아무튼 뭐 기회가 되면 우리는 공식 제안을 하니까 청년들의 이야기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새해 첫 청국장 본격적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순서를 저 먼저 시작을 해서 네. 202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 의성님께서 2022년을 그렇죠. 내다보는 시간을 한번 연속적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에 의성님께서 구글 트렌드를 한번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트위터에 있는 그 트렌드 검색어를 한번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너무 1위 뭐 순위별로만 소개해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기간별로 한번 설명을 한번 쫙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좋아요. 일단 그래서 트위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코로나19, 대선, 화천대유, 도쿄올림픽,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서울시장 선거, 비트코인, 아동학대, 차별금지법 이렇게 10개의 단어가 상위에 랭크가 돼 있고 이거 말고도 트렌드가 굉장히 분야별로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고 한국에서의 키워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네. 선정된 키워드들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 해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네, 이거는 지금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혹시 다들 지난 한 해 동안 생각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어떤 거 있으셨나요? 이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추진되었다라는 점이 네. 기억이 좀 남아요. 두 분은 저는 사실 제가 이 정치 쪽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이 후반기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 관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그 경선 토론 때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명이 왜 항으로 불리는지, 손바닥이 왕자, 그런 것들이 되게 갑자기 지금 떠오르면 기억이 남네요. 저는 최근에 지식백과 촬영했을 때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최근에 이게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또 직접 보고 느낀 게 또 많이 있어서 그때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억에 남으실 테고 아마 1월, 2월 이때는 그때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도 그래서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헷갈려. 네, 그래서 21년에 좀 좋았던 소식 먼저 한번 시작을 같이 한번 해보자면 그때 이제 미나리 한국 영화가 이제 점점 뜨면서 미나리가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들을 휩쓸면서 맞아요.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까지만 해도 추미애 장관님이 장관님이셨더라고요. 1월 달에 이제 박범계 장관으로 돼서 그리고 공수처가 1월에 공식 출범을 했고요. 이렇게까지가 올해가 아니라 이제 21년도에 있었던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백기환 선생님께서 별세를 하시는 그런 큰 일이 또 있었고 4월 달에는 델타 변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21년도에 역시 생겼더라고요. 격동의 2021년이었구나. 네, 그 델타 변이도 있었고 그래서 오미크론도 같이 있었던 한 거죠. 해고. 네. 그리고 최영국 이사장님께서도 그때 별세를 하셨고, 네, 그리고 4월 달에는 또 특히나 잊을 수 없는 게 재보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음 아팠던 서울과 부산에 마음이 아프네요.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청국장이 고정 멤버로 개편이 됐습니다. 6월이에요? 그거 6월이었습니다. 기념비적 6월이었어요. 네. 이미 그래서 반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엄청 오래됐고. 네, 그리고 이때 또 큰일이 뭐였냐면 이준석이 당선이 됩니다. 당대표로. 영선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된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일이죠. 일이었죠. 제1야당의 대표가.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가져와봤는데요. 네. 군함도 역사 왜곡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유감이라고 이례적으로 되게 경고를 하는 그런 사건이 7월달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로비를 좀 덜했나 유네스코에? 왜 그랬지? 지금 이제 한국이 그리고 점점 이게 선진국이 되어가고 국격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일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6월 말 정도에 굉장히 큰 분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뉴스버스를 타고 김건희가 등장을 합니다. 6월이에요? 6월 말쯤입니다. 한 6년 본 것 같아. 맨날 하루에도 기사를 몇십 개씩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남아 있어서 기억이. 진짜. 힘들어. 막상 등판한 거 얼마 안 됐네. 6월이구나. 네.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뭐였냐면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고 네, 또 한편으로 또 좋은 소식은 남북 통신선이 복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는 그 미라클 작전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었죠. 네, 그리고 도쿄 올림픽이 7월에서 8월까지 있었습니다. 올림픽 있었구나. 올림픽이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지금은. 묻혔어요 기억에서. 워낙 많은 큰 일이 일들이 있었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 멘붕 왔죠 그때. 네, 그리고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이 참석을 하고 연설도 하고. 그것도 그거 기념비적. 진짜 레전드인데. 기념비적인 네. 일이죠. 그 따릉이보다 자기 그때 뭐 보도 안 돼가지고. 맞아요, 따릉이보다도 보도가 안 됐었죠. 그때 그 시점 따릉이가 아니었겠구나. 아무튼 뭐 다른 보도에 묻혀가지고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때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따라간 기자들도 그렇게 많은데 보도가 너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새날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유엔도 유엔이지만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오징어 게임이 이때 나온 달이고요. 그리고 6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해서 민주당 경선이 있었는데 총 지금 그러면 10월, 11일, 12 이렇게 3달 동안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지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된 이후에 이렇게 3달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네, 그리고 10월 달에는 노태우 사망 사건도 있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10월 달에 역시 누리호 발사와 함께 그리고 남북 통신선이 다시 재복원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걸 들으면 또 굉장히 새삼스럽다고 생각하실 텐데 11월 달에 국힘 경선이 됩니다. 11월. 결국 후보가 되고 나서 지금 2달이 채 안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2달밖에 안 됐다고요? 저는 진짜 그렇게 10월, 9월에 끝난 줄 알았어요. 9월, 10월? 그게 저는 최근에 글로도 썼는데 그 무야홍 얘기하던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저한테도 되게 기분 좋게 연락하던 친구들. 막 자신감 넘쳐가지고.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떡하니 되더니 이 친구들 지금 다 열받아가지고 윤석열 비판에 앞장서고 있죠. 요즘 특히. 네. 아무튼 되게 그게 또 얼마 안 됐네요. 막상 보면. 막상 진짜 이렇게 얼마 안 오래된 됐어요. 것 별로 같아. 안 됐네. 네. 그리고 그 드라마 지옥이라는 또 넷플릭스 드라마가 또 세계를 또 휩쓸 만한 화살촉. 네, 화살촉. 네. 그리고 나오게 됐고 또 11월에는 전두환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일이 또 많았는데 뭐냐면 또 오미크론이 국내 상륙한 일 이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어느 시점을 딱 끊어서 된다 하는 것보다도 정전 협정이 계속해서 미국과 합의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근래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 그리고 박근혜 사면 이런 것들이 또 있었죠. 그러네요. 작년 1월 29일 날 기억나세요? 2021년 1월 29일이요? 네. 뭐 생일 아직 안 왔어요. 생일 녹화 아니에요? 기준으로 아직 안 온 날. 녹화 기준으로 아직 안 온 날이잖아. 1월이. 1월이요. 1월 이럴 작년. 저 기억나요. 뭔데? 그 황희도님 생일. 네,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내일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몰라요. 네, 제 생일이요. 진짜요? 1월 2일? 녹화일 기준으로 12월 29일. 생일이 다 붙어 있네요. 이렇게. 딱 한 달 차이네요, 희두님. 저랑 그러네. 생일. 29일들이 괜찮아요, 사람들이. 좋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돌아온 새해에는 22년도에는 굉장히 또 대선이라는 큰 일이 또 있잖아요. 너무나 그래서 중요하죠. 네, 대선하고 바로 또 3개월 뒤에 지선이 있어서 네.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2022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3%라든지 지식백과라든지 여러 가지 후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기로 다 돌파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후보가 우리 쪽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도 느끼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청년분들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청국장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들도 여기에 좀 더
관심도 사람들의 관심도 가질 수 있게 하고 각자 역할을 또 해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인플루언서들하고 지금 방송을 큰 데에서 두 군데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TV조선에 나가서 거기서 생각을 밝히면 밝혔지. 왜냐면은 유튜브 채널이고 어쨌든 그게 마이너라는 인식이 아직 있는데 달라진 시대에 여론이 어디서 형성되고 또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또 어떻게 본인의 생각을 잘 전할 수 있을지를 너무나 잘 캐치한,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선 혹은 보는 시민들 입장에선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만 정치권에서 저도 2년간 온라인 생태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내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하면서 느낀 건 네. 정말 다행이다. 이게 아니었으면 지금 삼라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3%가 나라를 구했다는 얘기조차 들을 수 없었을 거고 토론도 자꾸 회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네거티브 싸움을 걸어왔는데 너무 한심해 진짜. 예, 그렇게 된 거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짧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오희성님 코너에서 바로 이제 넘어갈까요? 22년도를 준비하고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넘어가면 저는 좀 국제적으로 2022년을 뒤흔들 5가지 키워드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외신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신들을 좀 쭉 돌아보고 한 5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코로나19죠. 네. 이게 2년 넘게 갈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그쵸. 이거를. 이제 3년 되네요. 3년 차예요. 게다가 변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맞아요. 근데 그 외신에서 한 가지 의견을 낸 거는 좀 독특한 의견이었는데 이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는 이 지역이 아시아래요. 그래서 아시아가 이 팬데믹을 끝내는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떤 화상전화나 우리 화상회의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죠. 줌으로 많이 만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원격 진료로도 많이 이어져서 원격 진료도 많이 보편화될 것이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간론을박이 많은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어떤 백신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10개월 만에 나왔었잖아요. 코로나19 백신들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도 되게 큰 성과다. 앞으로 또 감염병이 많아지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지구의 생명체들로서 봤을 때 백신을 개발하는 시간이 단축된 것도 큰 성과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신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장기간 계속된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계속 변이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델타 변이도 그 전에 인도 변이 뭐 이런 이름으로부터 있었고, 또 오미크론도 뭐 남아공 이야기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의 그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 그 중국이나 러시아산 말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것에 대한 그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 안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들이 더 장기적으로 넓은 시야를 갖고 개발도상국들의 백신 접종에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2022년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직장과 학교가 이제 하이브리드화된다.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병행하는 시대. 그리고 여기에 대퇴사 시대가 도래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퇴사하는 비율이 또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발적 퇴사가? 자발적 퇴사를 제 주변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 퇴사를 해서 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책을 또 읽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새로운 나의 크리에이티브적인 어떤 걸 발현하기 위해서 나는 뭐 작가가 될 거야 하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상황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죠.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다라고 느낀 게 저도 이제 막 퇴사율이 높다 네. 막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내 얘기는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 이 코로나 영향이 얼마나 컸냐고 느꼈냐면 와이프도 지금 회사를 그러니까 권고사직이어서 그만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주위 사람들도 하나씩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게 진짜 그냥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심각하구나. 그렇죠. 확실히 이 전염병에 이제 위협을 많이 받는 직군이라든지 아니면 저임금,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직군,
특히 뭐 레스토랑, 호텔, 레저, 소매업 이쪽 종사자들의 퇴사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창업으로 많이 이어졌대요. 네. 특히 IT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이제 많이 이어지는 기조가 내년에는 더욱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학교 같은 경우도 그 비대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다가 자꾸 대면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비대면의 인프라를 더 확실하게 확충해서 뭐 그 코로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게 2022년의 키워드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무실들도 많이 매각하잖아요. 그리고 원격 근무로 다 전환하고 있고 그러면서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뭐 비용도 절감하고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은 굳이 도심으로 출근할 필요가 이제 없어지니까 공기 좋은 외곽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부동산 값도 좀 떨어지려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변화가 내년엔 이제 2022년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든님?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내재된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쉬울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그 인프라를 이 곳곳의 지역에 그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되게 저도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벽 어떤 벽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서 논의를 많이 할 때 지역 청년들도 와서 같이 하고 얘기를 하지만 네. 막상 지역에 있는 시민들하고 또 연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서 활동을 만약에 해서 무언가 목소리를 내도 그 사람들이 되게 유별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지역 이야기가 대변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뭐 고관여층이니까 이러면서 뭐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각종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활동하는데 그때마다 자꾸 벽을 느끼게 돼요. 저도 그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특히 여러 가지 위기에 놓인 뭐 수많은 문제들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확실히 경험해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밖에서 비판할 땐 쉬웠는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쨌든 이 줌을 활용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로 인한 또 부작용도 많다 하더라고요. 밤 맞아요, 늦게 맞아요. 회의 같은 게 끌 명분도 사실 잘 안 생긴다 하고 그래서 참 되게 원래는 집에 가야 돼요 이럴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회식은 코로나 핑계로 멈출 수 있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회의는 멈출 수 없다. 회의는 멈출 수 없군요. 계속 달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랑 또 환경 쪽 뭐 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플라스틱 뭐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는 거는 알겠는데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재창출하게 되면 네. 그때도 중심을 잘 잡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쵸.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키워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하니까 아마 키워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드는 생각들이 이게 히두님처럼 계속 있으실 거예요.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나가실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과 암호화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인플레이션이 6.8%였는데 이게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대요. 40년 만에. 예. 그러니까 돈도 많이 풀었고, 또 여러 가지 원자재 값 같은 거 상승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거기다 뭐 최근에 터키 인플레이션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네. 거의 나라가 뭐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 또 정치적인 위기로 인해서 경제정책 실패 계속하고 또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데 뭐 부동산 관련 인플레이션도 2022년에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저금리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쪽도 계속해서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암호화폐 코인으로 대표되기도 하는데 이게 더 일상으로 스며들 것이다. 왜 작년에 엘살바도르에서 그 암호화폐 그 비트코인으로 뭐 이렇게 거래할 수 있도록 화폐를 아예 바꿨잖아요. 원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그런 식으로 국가들도 이제 화폐를 암호화폐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월급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외 암호화폐로 주고받는 것이 더욱 일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도 2022년에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요것도 요즘 핫하죠. 우주 경쟁. 우주 경쟁 핫하죠. 이번에 그 허블 망원경 대체하는 망원경이 또 발사됐다고 해가지고 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달 탐사 그리고 달에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이 경쟁이 엄청나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 우주 관광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도시 투더문. 네. 그 2022년에 스페이스X와 그 라이벌들이 있죠. 뭐 블루 오리진, 또 아마존도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이런 우주 업체들이 그 수천 개의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해요. 2022년에만. 네. 그 왜냐하면 이미 우주 투자에 대해서 예전에는 국가들이 주도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경쟁 네.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이미 투자의 25% 정도만 국가들이 하고 있고 75%를 민간이 하고 있더라고요. 나온 논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민간으로 넘어가 있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최근에 스페이스X 무슨 이 우주 기술을 활용해서 무인 피자 프랜차이즈를 오픈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무인 피자 프랜차이즈요? 네. 피자집인데 피자를 그냥 다 기계가 만드는 거예요. 네. 첨단 우주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이 없이. 네, 그렇게 해서 뭐 비용 절감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주 개발뿐만 아니라 거기서 창출되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지구에서 문명화에 더욱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예정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봤을 때 이 어떤 우주 쓰레기 그리고 로켓이나 우주선이 태우는 그 연료의 양이 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것도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거 빠질 수 없죠. 전기 자동차, 전기 교통 수단의 확대. 네, 인데 그 지난 9월에 유럽에서 전체 자동차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1, 2위를 테슬라 차량들이 다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를 뛰어넘어서 전기차가 이제 유럽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되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2030년, 미국은 2035년,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차량을 퇴출하겠다라고 목표를 지금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은 앞으로도 더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한계점이 있죠. 보통 이제 친환경 그 교통수단으로 해서 전기차를 꼽긴 하는데 그 전기도 어차피 화석연료로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은 이 내연기관 차량이랑 지금 전기차랑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려면은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해서 전기차에 투입되는 전기도 깨끗한 에너지로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진정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구성이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단순해서 기존의 이 자동차 산업에 있는 기술직들 뭐 저숙련공 이런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환경 지키자고 했다가 사람을 잃는 결과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환의 시대에 모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정책적으로 좀 수반이 많이 되어야 한다. 요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저기 정의당에서 환경 관련된 공약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뭐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캠프들에서도 많이 좀 가져가서 아젠다로 가져가서 실현을 해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가 이제 2022년에를 좀 뒤흔들 5가지 키워드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요 5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면 뭐 뉴스 읽으실 때도 좀 편하실 거고 뭐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투자하실 때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 적어놨는데. 테슬라 주식 아니죠? 다르네요. 뭐 적은 거예요? 이게 뭐 적더라고요. 테슬라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발전하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무인 피자 그리고 무인 자동차, 뭐 무인 택시 이런 게 이제 나오면 반대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이게 일자리 보장제냐 아니면 뭐 기본소득이냐 이런 복지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정부의 역할이 아까 또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로 가면 어떤 식으로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께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 예. 아,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근데 중요한 건 정부의 역할이 이제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기업들에게 기업의 자율압시고 맡겨둬 버리면 기업들은 비용 절감이 우선이고 이익의 창출이 목적이다 보니까 사람 관리어 나가는 거 우습고 사람 자르는 거 우스운 일이기 때문에 큰 정부의 역할이 점점 요구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정부만 의사결정을 하게 내비둘 경우에는 옛날에 전쟁의 시대를 정부들이 열었던 것처럼 다 공멸하는 시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과정에 민간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이제 거버넌스를 이뤄내고 그 거버넌스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게 21세기의 트렌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소득이 복지보다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그쵸. 예, 얘기도 있어서 이걸 그냥 한 번에 얘기하시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어렵고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저는 그 예측 불가능할 때라 보거든요. 네. 왜냐면 힘든 일이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그거에 맞춰서 뭐 대안을 찾아가든지 버티든지 하면 되는데 당장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 또 언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우리를 또 괴롭힐지 그런 것조차 예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총체적 난국인 시대에 저 무식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 막아야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전혀 공부도 안 하고 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자기 준비한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엔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죠. 무식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런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주로 인간들이 지구가 부족해서 우주까지 이제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2021년 키워드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해주신 게 전부 다 22년도 키워드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대부분이 아까 뭐 트위터 상위 랭크된 그 키워드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코로나19를 기반한 관련된 거기에 수반된 사회 변화나 네. 뭐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들이더라고요. 대부분. 그쵸.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바꾼 셈인데 진짜. 이게 우리가 뭐 하나 바꿔내기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건 저는 역설적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이쯤 돼야 이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바뀌는 거지만 대부분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제도 하나 바꾸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거 선례 있냐 해외 사례 있냐 그리고 이거 하려면 또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엄청 바꾸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또 사례가 없으면 잘 안 해요. 또.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분이 뭐 대부분 뭐 공적 영역에서 많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나아가는 게 또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이 이렇게 나라를 바꿔내고 또 이렇게 결국에는 뭐 지금이야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공수처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가 안 바뀌는 것 같아 보여도 어쨌든 굉장하게 크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22년도에 대선 때도 많은 국민들이 시민분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언론에서 엄청 보도를 안 해주고 지금 구글 코리아에도 보니까 웃긴 게 3% 그 TV 나왔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재명 지사가 훨씬 더 조회수도 높은데 그쵸. 근데 그거를 상위에 안 띄워주고 더보기를 눌러야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맨 위에 윤석열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오히려 더 못 보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지금 골든크로스 잃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시민들이 진짜 대단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뭐 적으셨어요? 뭐 구글 개혁? 아니요. 뭐 구글 국가를 건설한다는. 아니야. 그 달타령님 말씀에 참고해서 이따 그 발언이 이유가 있는 건가? 구글 국가 그때 구글 정부 얘기한 게 구글 정부. 혹시 그 트렌드
조에 뭐 연관이 있는 건가? 아무튼 구글 정부 대선에 나가실 예정이에요? 아닙니다. 뭐 적으신 제가 거예요? 다른 거였어요. 뭐 자꾸 적더라고요 아까부터. 왜냐면 달탈형님 주제에서 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같이 얘기하려고 제가 했을 때. 좋아요. 저는 하나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란 기대를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뭐 저도 기대가 없다 이건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조선일보가 없어진 거 아니고 그럼요. 가세형 같은 채널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닌데 너무 우리가 기대를 5년 안에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다 보면 그 실망감이 더 커지고 그 화살이 결국엔 이재명 후보한테 갈까봐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또 너무 기대를 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참 신기한 게 전 늘 느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현직이니까 더 안 와닿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뭐가 또 바뀌어 있어요. 또 이게 그 당대에는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네. 한참 지나고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점을 갖고 계신 분도 되게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돌아보면 좀 나중에 가서 몇 년 후에 현 시점을 돌아보면 또 좀 더 객관적으로 타 그 국가들과도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또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이재명 후보가 잘 보완해가면서 결국에는 뭐 5년 10년뿐만 아니라 그냥 앞으로 몇십 년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저기 그 김문순대 씨 막 그런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너무 그래서 한참 변절이 키워드였죠 요즘. 네. 그러니까 그런 변절하는 사람들도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 보고 그냥 우리가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올해는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민주정부의 장기 정권 재창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몇십 년을 두고 봐야 되는 일이니까요. 이해찬 대표님 최소 20년 말씀하신 이유도 아마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 뭐 열심히 적으셨는데 한번 기대하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순서는 좀 부담이 되네요. 오랜만에 마지막 엄청 순서. 적더라고요 또. 아니 이거 엄청 적은 건 아니고. 깜지 숙제 있어요? 아닙니다. 뭐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윤석열의 전체적인 커뮤니티 반응 그리고 온라인상의 여론, 윤석열 지지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만에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볍게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을 자유를 모른다. 이 발언 시점 앞뒤로 뭐 제2부속실 폐지 발언, 대학생 간담회 45분 지각, 스마트폰 일자리 매칭, 그리고 유엔 정전 협정 위반. 이건 참고로 그 소상공인 간담회 그때 말씀드린 그 노쇼하고 간 거죠. 이런 논란들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온라인상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조차 비난 반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들 또 말씀하신 그 3프로 TV. 지금 저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이재명 편이 조회수가 지금 260만이고요. 좋아요가 21만입니다. 근데 반대로 윤석열 편은 조회수가 170만에 좋아요가 3.3만이에요. 3.3만. 네,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건 진보 보수 여야를 떠나서 일반 시민들도 다 보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 박힌 그 좋아요 수가 딱 증명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1만 대 3.3만. 그리고 윤석열이 이 3프로TV 마지막에 이재명이랑 토론은 이란 질문에 토론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나온다.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놓고 이틀 만에 이제 방송일 기준 어제 날짜인데 나 토론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다. 16번이나 토론했다. 대장동 특검 받으면 토론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건부 수용 토론에 대해 그래서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또 높았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는 김건희의 이제 연애편 대국민 사과. 노린 것 같은데 이거. 대국민 사과. 그러니까 5분 동안 남편한테 사과를 해서 이게 연애편지라고 불리면서 그 신승훈의 I Believe 아시죠? 그 영상이 이제 커뮤니티에 또 급속도로 퍼지면서 펜코에 올라온 원본 영상의 그 글이 110만이 넘었어요. 커뮤니티 조회수가. 그만큼 되게 급속도로 퍼진 그런 상황이었고 이래서 약간 그런 반응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연애편지라는 키워드 이런 반응이 좀 생긴 것 같고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도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게 그래서 좌우 대통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이 또 김건희 사과문을 두고 상당히 진정성이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만한 대목이 있었다.
눈물은 나더라. 마음이. 그래. 애틋하던데요. 그래서 아무튼 사과의 대상이 국민이기도 하지만 남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이수정까지 지금 같이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요즘 희두 씨한테 따끔하게 혼나고 있는 진중권. 김건희 사과보다는 이재명 아들 논란이 더 문제라는 식으로 지적을 해서 또 진중권까지 지금 엄청나게 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좀 다들 어떻게들 보십니까? 가장 윤석열의 지지율에 연관이 있을 만한 키워드를 3개를 뽑아온 거거든요. 참고로 I Believe 이 BGM으로 깔린 그 영상이 새날 출처인 것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많이 돌고 맞아요. 쇼츠. 여기저기 많이 공유가 되고 있죠. 그 몇십만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수정 얘기를 하셔서 또 신지혜가 최근에 김건희 사과 감성팔이라는 비난이 여성 비하 정서 탓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마음에 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페미니즘 욕먹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본질을 훼손시키고. 참. 성평등과 아무 관련 없는 소리에다가 페미니즘 갖다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욕먹지.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본인을 비판하면 여길 무식하다 그러고 공부나 하라 그러고 표현 지적하고 단어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서 계속해서 이 시민들을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반사이익을 자기들이 개인으로 이 사적으로 가져가는 거라 생각해서 안타까워요. 저는 저런 사람 퇴출돼야 된다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거는 뭐 굳이 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있어도 저는 비판할 거예요. 저런 사람들. 근데 뭐 어쨌든 뭐 진 씨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댓글 달릴 수 있어요. 뭐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굳이 저런 관종한테 뭐하러 대응을 하냐 하는데 그게 새로운 뉴페이스면은 저도 굳이 언급 안 하거든요. 근데 이미 19년 가을부터 언론이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그때 주목했던 이유가 그 진보 진영에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하던 사람 사이에서도 뭐 이러면서 얼마나 관심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무대응이 답이라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이 장기판으로 보면 본인은 쫄에서 뭐 약간 포차 말 이런 아니면 왕 이런 자기보다 몸집이 큰 사람들을 저격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젠 다시 그 거품을 뺄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선 지금 제가 쫄일 거예요. 근데 쫄이 오니까 어떻게 하나 봤어요. SNS 잠시도 못 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또 크리스마스 때 차단당했다 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얘긴 하던데 어쨌든 돌아와서도 침묵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한판 승부 김성애 대변인님 나오시는 건데 거기 나가서 얘기한 거 보니까 막 유치하다는 식으로 그래서 죽어도 제 이름을 언급 안 해요. 근데 이게 기사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못 봤을 리가 없거든요. 기사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을 굳이 언급 안 하고 왜냐면 그렇게 돼서 휘말리는 순간 이게 제 급이 올라가고 그 사람 급이 떨어지니까 쩔처럼 되니까 그래서 재고 있는 거네.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뭐 실제로 우리 인재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휘말리는 순간 그때가 이제 스타트. 그래서 제가 혼자서 싸우면 그게 또 현실 가능하지도 않았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그리고 이게 방송이 또 나가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거기랑 윤희숙 씨 이제 계속해서 우리 민주진영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타이밍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좀 어떠세요? 무대응이 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그렇고. 네, 아까 시작할 때 오프닝 할 때 뭐 급에 대해서 얘기하셨던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해주신 건데 제가 볼 때도 현상적으로 봤을 때 저번에 뭐 일베 얘기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계속 그 사람의 얘기를 누군가가 실어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서 이 사람을 키워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눈 가린다고 해서 그게 현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춤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아까 딱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진짜 뭐 훨씬 더 이름 안 알려진 사람이 계속 자기가 이름이 뜨고 싶어서 계속 치고 아무도 무시하고 있는데 괜히 언급해줘서 이 사람 키워줄 상황이면은 그게 무대응이 맞지만 지금은 모든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실어주기 때문에 특히나 그 사람은 더 이상 진보 스피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문재인 지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계속 지적을 해주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친윤 스피커다, 보수 스피커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죽어도 대답 안 하는 이유가 딱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도 아니라 그러면서 김건희한테 사과해라. 나 엄청 열심히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김건희 씨가 지금 뭐 사과 한두 마디 하고 욕 좀 먹고 끝날 사안도 아니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돌 던지던 때 그때 패기는 어디 갔나? 라고 묻고 싶고 어떻게 확신 갔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제가 답변을 아닐까요? 했죠. 제가 아닐까요? 자신이 했던 얘기들이 뭔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까 말씀해주신 이 사과나 기자회견이나 이 현상에 있어서 예전에 촛불전국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제 뭐 이런저런 탄핵이나 뭐나 사건이 있었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4.27 판문점 회담을 이끈 사건이 뭐냐라고 이제 가상의 이제 국사 문제 시험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정답은 네이처 리퍼블릭 그 사람 있잖아요. 맨 처음에 잡혀서 정윤호. 예, 그 사람이 이 거대한 국정농단 사건에 정말 거스러미 하나로서 이제 발견이 되게 만든 나비효과의 시작이었죠. 나비효과의 거기랑 시작이었죠. 그 삼성 야구 선수들. 네, 그래서 맞네. 그 도박 4인방. 네. 그것처럼 저는 이 사과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고 있는데 지금 오죽하면 대구 맘카페도 아까 딱 얘기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거 사과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처벌받아라 네, 이런 얘기가 문제지. 계속 나오고 있고 제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건 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아는 친구들도 여성들인데 2030 여성들이 이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뉴스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이 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도 너무 욕을 하면서 한 명은 너무 의외로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지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조국 장관 때는 참고로 이 친구는 조국 장관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본인이 뭐 정치적인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폭격하던 거 그리고 지금 나오던 거 비교를 해보면 상식선에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때 얼마나 폭격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조용하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과도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나중에 차후에 가서는 국민 대통합을 이뤄냈다고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공약 하나 약속 지킨 게 딱 그거네요. 뭐, 국민 대통합 그런 타령할 때 네. 저런 인간이 뭔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그 국민의힘 지지하는 청년들도 이준석 대표 대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네. 검찰 언론개혁을 왜 하자고 하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맞아요. 참았냐고. 네, 그래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 어렴풋이 짐작이 간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재평가라는 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맞물려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네. 특히 조성은 이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조국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대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에 대한 재평가도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일하던 저 위조해가지고 강의하고 했던 학교들의 총장님들은 잘 안 나오네요 언론에. 조국 장관님 때 그 동양대는 뭐 계속 때렸던 것 같은데. 동양대 총장 말 한마디로 계속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었죠 사실은. 네. 그렇죠. 증거도 없는데. 계속 말도 바뀌고 하는데도 심지어 나중에는 거짓말했다는 게 언론에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그 안동 MBC였나요? 막 네. 보도하고 할 때 근데 말씀대로 진짜 지금은 다 가려지고 네.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는 김건희 그 사과 쇼에 대해서도 마사지를 해서 보도해주고 참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에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옆에 딸려있던 그 조국 극서라고 하면서 그때 이름값 알린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옆에서 솔직히 저 같은 청년들이 밀착마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진 씨도 당연히 꼴 보기 싫어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저걸 냅두면 분명히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뒤에 슬쩍 숨어 있어서 하나둘씩 툭툭 치면서 기계적 중립을 보이는 척하고 그러다 나중에 좀 자기네들 분위기 좋아진다 싶으면 또 튀어나와가지고 또 그때처럼 소신 있는 척 객관적인 척 하면서 얼마나 그 또 주목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계속 박제를 해두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저라고 뭐 그런 인간이랑 얽히면 솔직히 좋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3% 나와서 중간에 그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 말씀하실 때 되게 공감 가고 되게 현실적이라 생각했어요. 이게 내 눈을 가린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 아까 뭐 일베도 말씀 주셨고 지금 여기에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흑서 발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권경에도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김건희 사과 여성 전시 기획자 삶은 어려워졌지만 잘했다. 저는 계속 이 여성파리를 하는 것이 정말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인정을 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 윤석열 지지한다 했거든요. 대놓고. 네. 그래서 그래 저렇게 인정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지키겠다는데 뭐 그거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본인이 감내하는 건데 진중권 씨가 전 제일 얍삽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인정했잖아요. 자기 윤석열 지지한다고. 근데 그 사람은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진중권 관련 뉴스를 보면 항상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진중권이 뭐 윤석열한테 무슨 좋은 자리 하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 이유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 사람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책임을 지는 자리 가본 적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밖에서 자기는 모두 까기 다 비판하고 뭔가 자기는 소신 있고 막 권력에 이렇게 눈치도 안 보고 그런 이미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게 다 무너지거든요. 밥줄이 끊기죠. 그렇죠. 심지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실드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뭔가 잡혀 있는 게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 쓱 입장 바꿔가지고 바로 앞장서서 돌 던지면서 마치 본인이 또 진영을 넘어서 쓴소리하는 내가 사과하라고 했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해라고 했다니까 하면서 당신들이 이래서 안 된 거야 하면서 분명히 자기는 또 다르다고 그 진짜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저런 인간들의 민낯을 알리는 건 그런 차원에선 저도 국민들과 함께 다 저 정치적 성향이나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다 필요 없어요. 최소한 저렇게 여기저기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이는 사람들은 몰아내자. 차라리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처럼 친윤 스피커라고 하고 몸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살아야지. 저렇게 치사하게 남들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척하고 아휴 뭐 저렇게 삽니까 진짜. 그래서 네, 저도 그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같이 내도록 하고요. 일단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도 재밌었나 봐요. PD 역할도 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마무리. 아니 마무리 정한 거 아니고 오늘 아무튼 그만큼 또 재밌었다는 그런 생각이고. 근데 이제 온라인 반응이 계속 온라인 반응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청년들의 생각도 사실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좀 정리를 하면 핵심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강연, 뭐 주식백과, 샌델과의 대담, 3프로TV 등 좋은 반응들이 사실 실제로 계속 이어지는 반면에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한테까지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외연 확장을커녕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마저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김건희와 장모 문제까지 계속 거론이 되고 이준석을 포함한 내부 인사들과의 또 당내 갈등도 계속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가세형까지 나서서 또 이준석을 치고 있더라고요. 뭐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지지율의 변화를 보면 확실히 이런 온라인 반응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윤석열 이런 큰 이슈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거라는 점이고요. 아마 다음 주가 돼도 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든든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해 첫 청국장이었는데 참 든든하고 앞으로도 매주 8시죠. 네. 매주 토요일 8시 청국장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올해도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저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